허 씨는 김포공항의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허 씨에게 기묘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온도가 계속되던 여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날도 허 씨는 할당된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허 씨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직원 허 씨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와서 누군가 가방을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가 혹시 누구의 가방인지 어떤 가방인지 구체적으로 묻자 타이항공 비행기를 타려던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공중전화 근처에 가방을 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말대로 공중전화가 있던 곳에 가보니 진짜 갈색 가방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놓여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깜빡하고 가방을 가져가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가방의 주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뭔가를 급히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마 가방 주인이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일단 가방을 사무실로 가져가 보관했는데요. 살짝 열린 틈으로 가방 안을 들여다봤지만 화장품과 옷가지 정도가 들어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면 되겠거니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김포공항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본인을 왕씨라고만 밝힌 이 남자는 자신이 대만에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누군가 갈색 가방 안에 돈을 넣어서 몰래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두고 갔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란 것이었습니다. 그가 밝힌 가방 속 돈의 액수는 무려 10만 달러, 당시 돈으로는 무척이나 큰 액수였는데요.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지 묻는 직원에게 이 왕씨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난 전화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게 무척이나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공항 측에서는 이 내용을 경찰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직원들을 상대로 분실물에 관해서 조사했는데 이날 허 씨가 공항에서 가방 하나를 주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가방이 공교롭게도 전화로 언급된 갈색 가방과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사무실에 가서 가방의 내용물을 급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방을 열어보니 아까 허 씨가 살짝 본 것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화장품, 옷까지 그리고 몇 가지 일상용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이상한 꾸러미 하나가 보였는데요. 알록달록한 선물 포장지로 감싸여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내니 은박지로 한 겹 더 감싸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종이와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말아둔 물건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뜯어내자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 든 돈의 액수는 약 9만 7천 달러 정도로 전화에서 밝힌 대로 정확하게 10만 달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우 큰 돈임에는 틀림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당시에는 CCTV 등이 발달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가방 속 소지품 중에는 한국산 제품이 없었기에 아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소유가 아니었나 예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과 직원들이 가방의 주인을 추적하고 있을 때 공항으로 다시 한번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바로 가방의 정체를 알려준 왕씨였는데요. 왕씨는 가방을 잘 찾았는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직원은 왕씨가 도대체 누구인지 재차 질문했지만 그는 자기 정체를 묻는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자 직원은 신고 보상금을 드리겠다며 그를 떠봤지만 왕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도 전화를 추적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네요. 이날 발견된 이 돈가방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폐 뭉치들의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폐들은 위조된 가짜가 아닌 진짜 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 뭉치들에는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던 연호인 쇼와 연호를 사용한 쇼와 59년 7월 23일이란 도장들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쇼와 59년은 1984년입니다. 또 누군가의 지명이나 이름처럼 보이는 다카시마란 도장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의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을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견된 이 돈가방과 지폐 뭉치들의 주인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정체불명의 왕씨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태아 시절의 호르몬이나 염색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생식기의 구분 등이 모호하게 된 사례를 이릅니다. 이들은 남성의 것과 여성의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둘 모두 온전하지 못하고 양쪽이 모호하거나 혹은 한쪽은 완전히 기능하고 한쪽은 형태만 있는 등 수많은 사례가 있어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즉 한 몸에 두 개의 성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둘 다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현상, 이런 사람을 간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에 존재하는 성별이란 뜻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간성 현상을 겪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이런 기묘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씨는 1935년 충남 부여군에서 출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런 이 씨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목욕을 하다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얼굴에 갑자기 거뭇하게 굵은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눈에 띄게 수염이 자라자 몰래 면도를 하면서 철저히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까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수염이야 몰래 면도를 하면서 숨길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숨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하네요. 결국 나중에 들통이 나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처음 그녀의 고백을 들은 가족들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녀가 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단 이 씨가 남자가 되었으니까 호적을 딸에서 아들로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호적상 딸이 아닌 아들로 바뀌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군 복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씨가 한창 입대할 20대였던 데다가 호적까지 딸에서 아들로 바뀌었으니 입대 영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을 평생 여자로 살아왔던 이 씨에게 남자들만 가득한 군에 입대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영장이 날아왔으니 거부할 수는 없어 입대를 하게 되고 신체 검사도 통과한 뒤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게 됐다네요. 문제는 이 씨가 군대에 적응하기 무척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20년을 여자로 살아왔던 이 씨가 갑자기 군대에서 남자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한 번 신체적인 변화가 와서 군 복무 중 신체가 다시 여성화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군부대도 이 씨 본인에게도 매우 곤란한 지경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인데요. 부대의 조치로 이 씨는 일단 군 병원에 가게 됩니다. 군 병원에서 내린 소견은 이 씨는 여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내밀었는데요. 하나는 이 씨가 그대로 여군 부대로 편입을 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이대로 그냥 제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안들에 관해 고민을 했는가에 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씨는 제대를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 이 씨는 완전히 여성으로서 살아갔는데요. 1970년대 초에 이 씨에게 또 한 번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사실로 인해 전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평생 혼자서 지냈으며 수술을 해서라도 진짜 여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각색하여 다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2025년에 벌어진 기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엄마인 A씨가 힘들까봐 식당 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A씨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A씨의 언니 심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심씨가 무속인이 된 것은 1986년, 30년이 넘게 무속인으로 활동한 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단순한 무속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굿이나 점 등을 그때그때 봐주는 것과는 다르게 따로 차려진 신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굿판을 벌이는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심씨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심 씨의 여동생인 A 씨 역시도 이런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모이는 날이 되면 꼬박꼬박 심 씨가 있는 신당에 내려가 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 씨는 동생 A 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 A 씨의 딸이 A 씨를 아주 깊이 원망하고 있으며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심 씨는 딸이 전생에 A 씨의 남편과 연인 관계였다면서 전생의 연을 잊지 못해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솔직히 무척이나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랫동안 심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아온 A 씨는 언니의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해결책을 물어보자 공양과 굿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공양비를 요구했는데요. 몇 년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전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돈까지 나가게 되자 결국 가게 수익도 무척이나 좋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 씨는 또 한 번 나쁜 계획을 도모합니다. 바로 동생 A 씨의 식당을 자기가 대신 갖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A 씨에게 내가 딸의 악한 마음을 억제시키겠다면서 식당 운영을 포기하고 일단 다른 곳에 가란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심 씨의 말대로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주인이 사라진 식당은 심 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심 씨는 사업자 명의까지 가로채 식당을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명의만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식당 운영은 남은 A 씨의 딸에게 모두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혼자서 식당을 꾸리기가 어렵자 A 씨의 아들에게까지 여동생을 돕도록 지시했는데요. 식당 운영은 두 남매에게 모두 맡겨놓고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자기 계좌로 보내도록 했으니 당연히 A 씨 딸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결국 참다 못한 딸은 식당 업무를 완전히 놔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은 남매가 둘이서 다 하는데 수익은 전부 심 씨 통장으로 들어갔던 데다가 생활비까지 따로 제한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네요. A씨의 딸은 결국 나중에 아예 심 씨에게 연락해서 식당은 관두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돌아온 심 씨의 대답은 의외로 부드러웠는데요. 딸이 원하는 대로 A씨 부부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딸을 부모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던 그날 심 씨는 큰 승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승합차 안에 타자 심 씨의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차 안에는 심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심 씨의 자녀 그리고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심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A씨의 딸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하고 다시 차를 돌려 영업을 종료한 A씨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신도들과 자녀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즉석에서 특수한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그 구조물에 A씨의 딸이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조물의 특성상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는데요. 이 자세에서 나일론 끈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묶어버렸고 피해자는 고개나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A씨의 딸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심 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마주보는 바닥에 큰 대야를 갖다 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대야의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숯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야 가득 숯불을 채워놓고는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기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숨을 참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숯불 연기를 계속 들이마신 탓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심 씨와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끔찍하게도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자 악령이 들렸다면서 뜨거운 숯을 집게로 집어서는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을 비롯해 몸 곳곳에 화상을 입었고 호흡을 하기도 어렵게 되어 결국 의식을 잃었는데요. 범행이 지속된 시간은 무려 3시간이었습니다. 심 씨는 악령이 잠시 떠난 것 같다고 말하고선 의식을 잃어버린 피해자를 2시간가량이나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동안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철제 구조물 등을 치우고 대야와 숯불 등을 치운 다음 식당 안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한 2시간 후에야 119에 신고를 했지만 병원에 실려간 피해자 A씨의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피해자가 숯을 쏟아서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지만 시신의 상태를 본 부검의는 이상하다는 소견을 남겼고 경찰은 식당 내부에 CCTV가 달려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고 당일 CCTV 내용을 돌려본 형사들은 경악했는데요. 이날 벌어진 범행이 고스란히 그 안에 전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 씨와 그 일당은 결국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기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공범들 중에 가족과 친척 구성원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그녀의 오빠까지도 범행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인데요. 닫혀있던 식당 문을 열어주고 당일 범행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식당을 피해자와 오빠 둘이서 운영했다던 것도 오빠는 사실 식당 운영을 돕기보다는 실제로는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심 씨와 그 일당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해서 도와준 것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했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마저도 자기 언니인 심 씨의 변호에 급급한 아주 괴상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아마도 무속인이었던 언니 심 씨에게 수십 년 동안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20년에서 2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비교적 오래된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마지막 사건의 경우는 현재인 2025년에 벌어졌던 것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어떻게 교묘하게 사람을 세뇌시켰기에 자기 딸의 목숨을 해친 사람을 변호하게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의 기괴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